119, 119.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2023년 1월 영하 42도의 폭설이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정전으로 블랙아웃 상태, 수도관은 모조리 얼어붙고 차도는 완전히 막혔죠. 구급차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1시간 전 에바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다 생긴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업고 폭설을 헤치며 3km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더 이상은 난방비 내느라 파산하느니 차라리 이사를 가지.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이제 이 마을도 끝이구나.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그 마을이 맞아? 난방비가 60% 줄었다고. 어제는 영하 45도였는데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앉아 계시더라. 유럽 각지에서 취재 온 기자들이 놀란 눈으로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 채널의 작가 수희입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큰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두 미끄러운 빙판길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서운 한파에 더욱 생각나는 요한 씨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건축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북유럽의 작은 마을은 겨울이 무척 혹독합니다.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를 피하기 힘들었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면 벽난로와 전기 히터에 의지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 한쪽은 덥고 한쪽은 차가워서 온도 차이가 심했고 난방비도 매년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2023년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건축 기술을 배우러 간 것뿐이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집에 들어섰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 그것은 마치 대지의 품속에 안겨있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전기 히터나 벽난로의 뜨거운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죠. 집 전체를 감싸 안는 듯한 자연스러운 온기. 그것이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한국의 선배 건축가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자 선배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지요.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방 문제를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시스템이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온돌이라는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것을 우리 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강아지도 고래가 된다는 말이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껴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뚱뚱한 고래 같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이 우스웠는데 건축가가 되고 나서는 이 말 속에 담긴 우리 마을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이 2022년의 겨울입니다. 그 해는 유독 추웠는데 우리 마을의 오래된 목조 주택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수도관이 얼어서 터졌고 화장실 벽면에는 성에가 껴서 마치 냉동고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대에 물이 얼어 있어서 드라이기로 녹여가며 이를 닦아야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우리 집 거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두었던 맥주캔이 밤사이 얼어서 폭발했더군요. 거실 천장과 벽에 맥주가 튀어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한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폭탄주구나. 그래도 이건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했던 건 습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죠. 보통 사람들은 추운 나라는 건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의외로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사이로 성에가 끼고 벽지가 습기를 먹어 곰팡이가 피었죠. 심지어 옷장 안에 옷들이 축축해져서 한 번은 제 중요한 면접용 정장이 곰팡이로 엉망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겨울철 특별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몇 겹이니? 라고 묻는 거죠. 이건 그날 몇 겹의 옷을 입고 있냐는 뜻인데 보통 5겹이면 평범한 날이고
7겹 이상이면 특별히 추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씁쓸한 현실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옷을 겹쳐 입어야만 했으니까요. 우리 마을의 난방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벽난로, 전기 라디에이터,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전기장판이었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세 가지나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모두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난방비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마을 가구당 평균 겨울철 난방비가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하루 24시간 난방을 켜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겨울에는 일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전기 라디에이터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잠깐 끄면 실내 온도가 30분 만에 10도 이상 떨어졌죠. 전기장판은 우리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추운 날 잠자리에 들 때 켜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였죠. 전기장판 위는 따뜻하지만 얼굴은 찬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감기에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청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온도계를 설치해서 열의 분포를 측정해 본 건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난로 앞 1m 지점은 28도, 3m 지점은 18도, 그리고 구석진 곳은 고작 12도. 마치 한 집 안에 세 개의 다른 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았죠. 가장 황당했던 건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는데 그날따라 영하 38도의 극한 추위였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집을 나와 학교 체육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오래된 화목 보일러 하나로 겨우 버텼는데 그날 밤 우리는 마치 펭귄처럼 서로 붙어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 우리가 이제 진짜 북극 주민이 다 됐네 라고 농담을 했지만 모두의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마을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은 폐광에서 30년간 일하시다 은퇴하신 올로프 할아버지였습니다. 몸 안에 석탄가루가 가득하다며 농담을 하시곤 했는데 겨울만 되면 관절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죠. 특히 아침에 화장실 가시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 댁의 고민은 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신데 겨울이면 뜨개질을 많이 하셨어요. 문제는 뜨개질을 하시다가 잠깐 졸면 실이 얼어버린다는 거였죠. 한 번은 목도리를 뜨시다가 깜빡 주무셨는데 거실이 너무 추워서 털실이 딱딱하게 얼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겨울 풍경은 항상 어머니가 뜨개질 하시는 옆에 아버지가 장작을 패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 주인인 안데르스 아저씨는 겨울이면 특별한 사오나 빵을 만드셨습니다. 빵을 굽는 오븐 앞에서 일부러 시간을 보내시는 손님들을 위해 만든 빵이죠. 손님들이 빵을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추위를 피하러 오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도 오히려 더 큰 오븐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막내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난 아기가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알고 보니 아기 방에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들어와서 생긴 일이었죠. 동생 부부는 결국 아기 방 창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엔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런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요. 건축가로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단열재였습니다. 최신 단열재를 쓰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벽 속에 새로운 단열재를 넣는 공사를 진행했죠. 하지만 그건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에바 할머니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켜지 않고 계셨다고 합니다. 밤사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화장실은 완전히 얼음장이 되어 있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인지 겨울은 해가 갈수록 더 추워졌고 난방비는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한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는 일이 흔해졌죠. 마을 사람들은 장작을 구하기 위해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야 했고 벌목 문제로 환경단체와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뛰어다니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할 아이들이 겨울이면 마치 작은 북극곰처럼 두꺼운 옷을 입은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죠.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실내 운동만 해야 했고
그마저도 난방비 때문에 실내 온도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악순환이었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난방을 더 쓰면 전기세가 올라가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난방을 줄이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누가 이런 곳에서 살고 싶겠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따뜻한 도시로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건축가로서, 그리고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저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마을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때 마침 한국으로 인턴을 갈 기회가 찾아왔고, 그곳에서 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온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단순히 바닥 난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죠. 이건 그저 바닥을 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열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 온돌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들장이라고 부르는 널쩍한 돌이 열을 고르게 전달하고, 그 아래의 공간이 마치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처럼 열을 순환시키더군요. 아,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한옥의 온돌방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연기 빠지는 소리가 수아하고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방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건축 장인님께 여쭤보니 방도 살아있는 거야, 열도 살아있고 라고 하시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열효율이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같은 양의 연료를 썼을 때 라디에이터는 실내 온도를 올리는데 4시간이 걸렸지만 온돌은 2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게다가 라디에이터는 난방을 끄면 1시간 만에 온도가 뚝 떨어졌는데 온돌은 6시간이 지나도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우리 목조 주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한국의 온돌은 주로 돌과 흙을 사용하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집 바닥이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대식 온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열전도율, 추결 용량, 하중 분산, 모든 걸 새로 계산해야 했죠. 그리고 그 위에 현대식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요. 이론상으로는 한국 온돌의 장점은 살리면서 우리 집의 구조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었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정말 안전할지는 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만 하다가는 영원히 이론에만 그칠 것 같았습니다. 결단을 내렸죠. 그래, 우리 집부터 시작하자. 다들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이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머니는 망가지면 겨울을 어떻게 날 거냐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실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방법이 없었거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우리 집 바닥 면적 82제곱미터, 보강해야 할 들보 7개, 필요한 파이프의 길이 280m, 그리고 우리 가족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눈빛까지 모든 걸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기존 바닥을 뜯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100년 된 참나무 바닥재는 못이 거의 녹슬어 있어서 하나하나 손으로 빼내야 했죠. 그러다 갑자기 바닥 밑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22년에 이 집을 지은 분이 남긴 메모더군요.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우리의 바람은 같았던 거죠.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가며 작업했습니다. 파이프는 한국의 온돌처럼 구불구불하게 놓았는데 이게 열 전달이 더 효율적이더군요. 첫 시험 가동 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가족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처음 1시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패인가 싶었죠. 그런데 2시간쯤 지나자 발바닥부터 서서히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째 어머니가 갑자기 하 하고 탄성을 내뱉으셨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봤습니다. 평생 침대에서만 주무시던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바닥에서 주무신 거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하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관절이 안 아프게 일어났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고요. 첫 달 전기요금을 받았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기존 난방비의 4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게다가 집 안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죠. 예전처럼 방마다 온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창문에 성에가 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습기까지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의 변화는 금세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정말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와? 화재 위험은 없나?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에 들어와 맨발로 바닥을 느껴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10분만 앉아 계시다가도 효과를 느끼시더군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었죠. 한 집을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사를 하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시공 순서였습니다. 모든 집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노인분들이 계신 집, 어린아이가 있는 집,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시더군요. 우리는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할머니 댁부터 해주세요. 준비 과정에서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조주택의 온돌이라니 위험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조언을 해주셨죠. 스웨덴의 추운 겨울에 온돌이 희망이 된다니 우리도 기쁘네요. 첫 공사를 시작하기 전날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걱정 반 기대 반.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마을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다가오는 겨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첫 번째로 공사를 시작한 건 에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던 그 할머니 댁 말입니다. 공사하는 내내 할머니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하나, 너희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 나는 20살이었단다. 그때도 추웠고 지금도 추웠는데 이제야 따뜻해지는구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우리 마을의 겨울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온돌이 설치된 집들은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 기분을 알겠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데 앉아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 학교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교실마다 온돌을 설치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체육 시간에도 바닥에 앉아서 준비 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한답니다. 마을의 에너지 소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기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우리 마을의 겨울철 전력 소비량이 작년에 비해 45%나 감소했더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는 창문 밖에 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올해는 눈이 참 예쁘네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얼마 전 한국의 선배 건축가님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겨울 한복판이었는데도 모든 집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여기가 스웨덴이 맞나요? 마치 우리 시골 마을에 온 것 같네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들여온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만들어온 따뜻한 생활 문화를 배운 거였습니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을 나누는 문화. 그게 진정한 온돌의 가치였던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마을이 고립됐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도로도 막혔죠. 예전 같았으면 큰 재난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집에 모여 온돌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때 에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지혜롭구나. 추운 겨울을 이기는 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야. 따뜻함은 바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앉아있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오는 거라는 걸. 얼마 전에는 다른 마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처럼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요. 저는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문화이자 지혜예요. 한국에서 배운 온돌은 우리 마을의 겨울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관계를,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꿔놓았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추위도 이길 수 있다고. 기술과 문화가 만나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향해 있다면 말입니다. 요즘도 가끔 한국의 온돌방이 생각납니다. 그때 느꼈던 그 첫 온기가 이제는 우리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네요. 지금까지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온돌 문화가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